모두의 이야기. 레드호스호의 함장실.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프린츠가 어색한 듯 주뼛거리며 서 있었다. 레드호스 용병단의 함장 로건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리다가 말없이 서 있는 프린츠를 한번 흘깃 쳐다보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서류를 가지고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로건의 말에 프린츠는 자리에 앉았다. 한참 더 서류를 뒤적거리던 로건이 프린츠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예.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킨 게 아닙니까? 로건의 말에 프린츠가 감정이 상한 듯 쏘아붙이며 말했다. 원하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채업자들에게 짓눌려 사는 동안 당신들이 나몰라라 하는 통에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들고 일어선 것뿐입니다. 프린츠의 말에 로건이 말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대륙 세력과 전면전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로건의 말에 프린츠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로건이 프린츠의 말에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나서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건의 말에 프린츠는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한 병사가 함장실로 들어와 프린츠를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로건에게 다가가 귀옛말을 했다. 그리고 로건은 프린츠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자, 다들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회의장으로 가시지요. 레드호스호의 회의실. 로건과 프린츠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네오 프리메이슨의 커츠 미국 대사와 알츠 대령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리스와 폰티나는 밧줄에 묶인 채 회의실 한쪽 모퉁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로건이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 앉자 프린츠도 그 옆으로 앉았다. 그러자 로건이 커츠에게 말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커츠의 말에 로건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전투에 참여했던 카라멜로 용병단과 그 해양연합 세력을 우리 빅식스 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로건의 말에 프린츠가 놀라 말했다. 빅식스라면 맞습니다. 해양연합의 7번째 주축 세력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해양연합의 빅식스는 진보주의 세력의 레드호스 용병단과 다크나이트 용병단, 라 마하드바흐 용병단 그리고 보수주의 세력인 캐터필드 용병단, USS 도널드 트럼프 용병단, 아키타 용병단으로 구성된 해양연합을 대표하는 6개의 용병단으로 네오 프리메이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막강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빅식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난 대륙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서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져 하나의 용병단이 다른 세력에 의해 공격받더라도 이를 전체 빅식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연대에 방어하도록 되어 있었다. 로건의 말에 커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옆에 있던 알츠 대령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파괴한 우리 전력을 못 봤습니까? 그런데 물러나라니요. 알츠의 말에 로건이 말했다. 지금 누구 쪽 손실이 더 큰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자는 겁니까? 로건의 말에 커츠가 흥분한 알츠에게 말했다. 그만하시오. 커츠의 말에 더 이상 알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츠가 로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기 끝났으면 그만 가보겠소. 커츠가 자리에서 일어나 해리스와 폰티마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프린츠가 급하게 이를 말리며 말했다. 잠깐. 자신을 가로막는 프린츠의 말에 커츠가 로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자의 말도 들어야겠소. 로건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커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프린츠가 자리에 앉은 커츠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사채로 우리 해양 세력의 용병단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용병단의 불법적인 이자를 삭감하고 원금의 이율은 10%로 해주셔야겠습니다.
프린츠의 말에 커츠가 줄에 묶인 해리스를 보며 프린츠에게 말했다. 그건 저자와 상의할 일 아니오.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는 커츠에게 프린츠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약속해 줘야겠습니다. 저들은 당신들의 허수아비일 뿐이지 않습니까? 프린츠의 말에 커츠는 짜증 섞인 말로 해리스에게 말했다. 어떻소? 가능하겠소? 커츠의 말에 해리스가 고개를 떨구며 짧게 말했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커츠는 프린츠를 노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해리스와 폰티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로건이 커츠를 막아서며 말했다. 잠깐. 자신을 막아서는 로건의 말에 커츠가 다시 짜증을 내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오? 계산 다 끝난 것 아니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가 더 남았소? 해리스와 폰티마는 두고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오? 저들은 지난번 전투에서 병원선을 공격해 침몰시킨 혐의가 있어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로건의 말에 해리스가 발칵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그 전투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전투는 이자가. 해리스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하자 폰티마도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게 다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이잖아. 해리스와 폰티마의 이야기를 들은 로건이 이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해리스 당신은 병원선 공격을 지시했으니 교사자고, 폰티마 당신은 직접 병원선 공격을 실행한 현행범이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됩니다. 해리스와 폰티마를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커츠는 알츠와 함께 뒤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하며 해리스가 커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말했다. 커츠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제발.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해리스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커츠가 말했다. 그나마 여기 레드호스에 잡힌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우리 네오 프리메이슨이나 내가 무수히 죽인 용병단 놈들에게 끌려가면 목숨이 100개라도 모자랄 테니까. 커츠의 말에 해리스는 힘없이 바짓가랑이에서 손을 내려놓고 흘러내리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곧 레드호스 용병단의 병사들이 버림받아 내던져진 해리스와 폰티마를 호송줄로 묶어 체포했다. 이 둘은 이미 모든 의지를 상실하고 말없이 병사들의 손에 끌려나갔다. 레드호스호의 갑판 위에 프린츠와 에밀리, 캐츠머크, 토마스 등의 카라멜로 용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앞으로 로건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프린츠는 아직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로건에게 되물었다. 혹시 지금 우리 세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게 아닙니까? 저희를 7번째로 인정하신다니요. 로건이 프린츠의 말에 웃으며 답했다. 지금까지 함께 힘을 합쳐 싸워온 해양연합 세력이 당신들의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해양연합? 그렇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이들은 우리 레드호스 용병단에서 책임지고 수습을 해 하와이로 보내놓을 테니 과거의 동지들과의 회포는 그때 풀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일행은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마지막 숙제? 로건의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하는 프린츠와 에밀리에게 말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K가 준 USB 메모리를 기억하시죠? 지금이 그 USB 메모리를 사용할 때입니다. K의 USB 메모리.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캐츠머크가 말했다. 프린츠님, 그 USB 메모리 카드라면 지난번 하와이에서 자일로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까? 프린츠 일행은 서둘러 카라멜로 호에 옮겨 탔다. 이 모습을 레드호스 호의 갑판에서 바라보던 로건이 미소를 띠며 웃고 있었다. 로건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카라멜로 호의 브릿지로 돌아온 프린츠는 자신의 함장실에서 하와이에서 자일로에게서 받은 물건을 찾았다. 자일로에게 받은 USB 메모리와 자일로가 에밀리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를 읽고 있었구나. 프린츠는 USB 메모리 카드와 편지를 가지고 브릿지로 향했다.
브릿지에는 카라멜로 호의 모든 승조원들이 모여 있었다. 프린츠는 말없이 자일로가 준 USB 메모리를 로렐리아에게 전해주고 로렐리아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 메모리 카드를 꽂아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한참 동안 USB 메모리를 분석하던 로렐리아는 프린츠에게 되돌려줬다. 로렐리아에게 건네받은 프린츠는 USB 메모리를 카라멜로 호의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카라멜로 호는 별다른 반응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모니터 화면에 리턴 투 홈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되면서 비상 가동 모드가 작동되었다. 그렇게 파괴되어서 바닷속에 가라앉지도 못하고 스노클 모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향했다. 브릿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지도 화면만을 바라봤다. 프린츠가 한참 동안 지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일로의 편지를 기억하고 에밀리에게 말했다. 아, 에밀리님, 이건 지난번에 하와이에 갔을 때 자일로님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프린츠가 건네는 편지를 받아든 에밀리가 자일로의 편지라는 말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마침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이동하던 카라멜로 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에밀리는 자일로의 편지를 다시 접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지도 화면을 살폈다. 앞서서 지도 화면을 살피던 토마스가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토마스의 말에 캐치머크가 지도로 다가와 좌표를 읽으며 말했다.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7초? 에밀리가 전자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는 에밀리와 프린츠는 갑자기 각자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서둘러 브릿지로 돌아왔다. 프린츠의 손에는 가문의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고 에밀리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여 있었다. 프린츠는 자신이 들고 있는 가문의 다이어리에서 아래와 같은 시를 발견해 읽었다. 붉은 대양 뜨는 동해 바다 쌍둥이 섬 있으니 그 섬에 강치 물이 지어 뛰어놀제. 그 아래 찬란한 유물 영면에 빠져 잠들다. 프린츠의 말에 모에 홀린 듯 에밀리는 자신의 검은 가방을 열어 파란색으로 깜박이는 스위치를 눌렀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에 깜짝 놀란 에밀리는 다시 프린츠를 바라봤다. 프린츠는 에밀리의 뒤로 와 에밀리를 뒤에서 안으며 긴장한 에밀리를 부축했다. 알 수 없는 비프음을 내던 카라멜로 호는 갑자기 자동으로 잠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로 빠져들어간 카라멜로 호는 눈앞에 웅장한 물체 앞에서 멈춰섰다. 모니터 화면에서 보이는 웅장한 물체 앞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심해에는 카라멜로 호보다 크기가 20배 이상 큰 거대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카라멜로 호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잠수함 안에 드라이 도크로 들어갔다. 드라이 도크에만 카라멜로 호 급의 잠수함이 3척이 더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각종 소형 탐사정들이 넓은 드라이 도크에 빼곡히 정박해 있었다. 카라멜로 호의 승조원들은 모두 거대 잠수함에 내려 이끌리듯 곳곳을 확인했다. 거대 잠수함의 구조는 카라멜로 호와 같은 잠수함의 구조였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어서 기존의 잠수함의 승조원실의 규모를 뛰어넘어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은 해치 A, B, C로 갑판과 연결되는 중앙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2층은 학교, 병원, 강당과 다목적실, 주점 등의 상업시설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동 A, B, C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한미에는 헬리콥터 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어 헬리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다. 신이 나서 거대 잠수함을 둘러보던 로렐리아가 프린츠에게 말했다. 프린츠님, 여기에 코모란트 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굳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 쓸 필요가 없어요. 거대 잠수함을 둘러보던 토마스가 프린츠에게 말했다. 이거 대단한데요. 물은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고 공기도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완벽히 이산화탄소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2만 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의 말을 들은 빌리도 이어서 말했다. 기관실도 둘러봤는데 이 잠수함도 원자력 추진으로 운영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큰 잠수함이 일반 잠수함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듯 거대 잠수함 곳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다시 중앙광장으로 몰려왔다. 저마다 거대 잠수함을 둘러본 놀라운 감동을 감출 수 없었다.
카라멜로호의 모든 승조원이 중앙광장에 모였다. 연단 앞에 선 프린츠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과 함께 모여 평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곳을 카라멜로 베이스로 명명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카라멜로 베이스로 이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토마스 용병단의 보스러프 섬에서 구출된 사람들. 빌리의 캐시 용병단과 마을 사람들. 닐 아일랜드의 카라멜로 용병단의 마을 사람들. 마지막까지 해리스의 해상 타격단과 맞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힘없이 유랑하는 작은 용병단의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카라멜로 용병단이라는 이름 아래 자리 잡고 살아갔다. 프린츠와 에밀리가 깊은 밤바다 위에 떠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카라멜로 베이스의 갑판 위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란히 앉아있던 프린츠가 팔을 들어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에밀리는 프린츠의 품으로 고개를 자연스럽게 기대었다. 한참을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던 프린츠는 갑자기 생각나는 듯 에밀리에게 말했다. 참, 그런데 자일로님이 전해준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에밀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자일로의 편지를 꺼내봤다. 자일로의 편지에는 아래와 같이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프린츠님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일로의 편지를 확인한 에밀리는 편지를 다시 집어넣으며 한껏 미소를 지었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했던 프린츠는 에밀리를 끌어안으며 편지를 뺏어 보려 하다가 자신의 과한 행동에 깜짝 놀라며 에밀리에게 말했다. 아, 미안합니다. 편지 내용이 궁금해서. 어색해하는 프린츠를 품에 안으며 에밀리는 프린츠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다. 부끄러워하는 프린츠는 얼굴이 붉게 다른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밝게 비추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했다. 카라멜로 용병단은 레드호스 용병단의 뒤를 잇는 해양 세력의 두 번째 막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처음이 그랬듯이 중소 용병단이 지치고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렇게 다시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힘의 균형을 되찾았고 얼마간 평화를 되찾았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힘의 균형은 이 평화를 얼마든지 위협하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 받은 억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갈 뿐이었다.